이야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님은 면회금지야. 당장 꺼져버려. 낡고 해진 승복, 달아빠진 고무신, 김밥 냄새가 나는 가방. 50대 스님 해광은 그 모습 그대로 제7공수특 전 여단 위병소에 섰다. 30년간 수행하며 쌓아온 고요함이 그의 주변을 감쌌지만 오늘은 조카 최민혁의 진급 심사가 있는 날이었다. 민혁은 12살에 부모를 잃고 홀로 섰다. 해광은 조카가 스스로의 힘으로 우뚝 서기를 바랐기에 자신이 과거 특수부대 장군이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그저 시골 암자에서 지내는 평범한 스님으로 민혁을 지켜보았다. 해광은 정성껏 싼 참치김밥 12줄이 든 도시락을 해진 가방에 넣고 위병소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때 건장한 체구의 상사 한 명이 그를 멈춰 세웠다. 그의 이름은 윤호상. 윤호상은 해광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입가에 비웃음을 띄었다. 뭐야, 스님은 출입 금지인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해광은 순간적으로 밀려오는 모욕감에 주먹을 꽉 쥐었다. 강민혁 중사 조카입니다. 진급 심사가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윤호상은 껄껄 웃었다. 옆에 있던 김동수 중사도 코웃음을 쳤다. 스님, 여기가 무슨 절인 줄 아세요? 특전사 진급 심사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강민혁처럼 백도 없는 고아 출신은 더 그렇죠. 어차피 떨어질 텐데 뭘 보러 오셨어요? 윤호상은 팔짱을 끼며 비아냥거렸다. 스님은 김밥이나 가져가세요. 어차피 오늘 심사 끝나면 짐 싸서 나갈 텐데. 김동수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스님은 모르시겠지만 요즘 진급은 실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있어야 하고 백도 있어야 하죠. 강민혁 같은 사람은 누가 밀어주겠어요? 굴욕적이었지만 해광은 꾹 참았다. 그럼 이 김밥이라도 민혁이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알겠으니 이제 가세요. 김밥 스님이 왔다 갔다고 전할게요. 해광은 돌아서서 걸어갔다. 뒤에서 들리는 비웃음 소리가 그의 귀에 박혔다. 저런 스님이 조카라니 강민혁도 불쌍하네. 실력은 좋은데 백이 없으니 한계가 있지. 해광은 주먹을 꽉 쥐었다. 좋아, 너희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 그때 갑자기 부대 안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허겁지겁 뛰어가며 외치는 소리도 들렸다. 리펠 훈련 준비. 오늘은 특별 심사가 있다. 해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리펠 훈련. 로프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는 위험한 훈련이었다. 설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윤호상과 김동수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민혁을 노리는 것은 아닐까? 해광은 부대 정문을 돌아 후문 쪽으로 향했다. 멀리서 훈련장이 보였다. 높은 절벽에 로프가 설치되고 있었다. 그런데 저 로프 뭔가 이상한데. 해광은 30년간 특수부대를 지휘해온 경험으로 작은 이상도 놓치지 않았다. 한 개의 로프가 유독 낡아 보였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은 민혁이었다. 해광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조카가 바로 그 낡은 로프 앞에 서 있었다. 옆에서 김동수가 뭔가 지시하고 있었다. 안 돼, 저건 너무 위험해. 해광은 본능적으로 알았다. 저 로프는 훈련 중에 끊어질 것이다. 민혁을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 하지만 지금 정체를 밝히면 민혁의 군 생활은 끝장이었다. 삼촌백이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닐 것이다. 그때였다. 훈련 시작. 해광은 조카의 생명이 위험하다면 정체가 들키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는 담장을 따라 훈련장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해광은 부대 후문 근처의 작은 숲에 몸을 숨겼다. 훈련이 시작된 지 30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철조망을 따라 조심스럽게 이동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30년간 몸에 밴 특수부대 경험이 그를 이끌었다. 그때였다. 여기서 만나기로 했잖아.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해광은 즉시 나무 뒤로 몸을 숨겼다. 목소리의 주인은 윤호상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주변을 살폈다. 잠시 후 서너 명의 부사관들이 나타났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윤 상사님 가져왔습니다. 한 부사관이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 해광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그 봉투 안에 뭐가 들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다. 김중사는 500, 박중사는 700. 좋아. 금액이 다 맞네. 윤호상이 봉투를 열어 돈을 확인했다. 해광의 주먹이 떨렸다. 명백한 금품 수수 현장이었다. 이번 심사는 확실하죠? 당연하지. 내가 심사관 중 하나니까. 그리고 김동수도 우리 편이야. 윤호상이 자신만만하게 웃었다. 근데 강민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걔는 실력이 너무 좋아서. 한 부사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윤호상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 녀석 오늘로 끝이야. 해광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예감이 맞았다. 정말로 민혁을 노리고 있었던 것이다. 리펠 훈련 때 사고가 날 거야. 로프가 낡았거든. 물론 우연한 사고겠지. 하지만 그게 너무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완벽해. 누가 의심하겠어? 훈련 중 사고는 종종 일어나니까. 윤호상이 비열하게 웃었다. 해광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들은 정말로 민혁을 죽이려 하고 있었다. 단지 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민혁이 없어지면 다른 애들한테도 본보기가 되겠죠. 돈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 김동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가 언제 왔는지 모르게 나타났다. 훈련은 잘 진행되고 있어? 네. 이제 곧 절정 부분입니다. 강민혁 차례가 다가오고 있어요. 해광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지금 당장 뛰어나가 이들을 체포하고 싶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이것만으로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 잘 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더 가까이 가야 해. 해광은 살금살금 움직였다. 하지만 그때 발밑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뭐야? 누구 있어? 김동수가 날카롭게 외쳤다. 해광의 가슴이 철렁했다. 들킨 건 아닐까? 야, 가서 확인해봐. 윤호상의 명령에 한 부사관이 해광이 숨은 곳으로 다가왔다. 순간 해광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지금 나가면 정체가 들통나.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제 몇 걸음만 더 오면 발견될 상황이었다. 바로 그때였다. 긴급 상황. 긴급 상황. 리펠 훈련 중 사고 발생. 멀리서 급박한 방송이 울려 퍼졌다. 해광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안 돼, 민혁아. 뭐 벌써? 김동수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빨리 가자. 현장을 확인해야 해. 윤호상과 부사관들이 급히 훈련장으로 뛰어갔다. 해광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숨어있던 곳에서 뛰쳐나와 그들을 따라갔다. 이제 정체를 숨기는 건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민혁의 안전만이 중요했다. 훈련장은 아수라장이었다. 로프가 끊어졌다. 구조대 어디 있어? 의무병. 의무병 불러.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쳤다. 절벽 중간에 한 병사가 간신히 바위에 매달려 있었다. 끊어진 로프가 바람에 흔들렸다. 해광은 한눈에 상황을 파악했다. 민혁이 아니야. 다른 병사네. 안도감과 동시에 죄책감이 밀려왔다. 다른 누군가의 생명도 소중했으니까. 대체 뭐 하는 거야? 빨리 구조 작업 시작해. 현장 지휘관이 소리쳤지만
아무도 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로프가 없습니다. 여분의 로프가 없어. 그럼 다른 방법을 찾아. 혼란스러운 상황, 매달린 병사의 힘은 점점 빠지고 있었다. 해광은 주변을 빠르게 살폈다. 그리고 결심했다. 내가 지휘하겠습니다. 해광이 앞으로 나섰다. 평범한 민간인 복장을 한 그를 경계병이 막아섰지만 해광의 눈빛에 주춤했다. 뭐 스님이 뭘 안다고? 닥치고 들어요. 해광의 호통에 모두가 놀라 입을 다물었다. 3시 방향 큰 나무에 예비 로프를 고정해. 바람이 북서쪽에서 부니 포물선을 그리며 던져야 합니다. 2명은 밑에서 안전 매트를 준비하고 나머지는 로프를 잡아당길 준비를 하세요. 명확한 지시가 떨어졌다. 병사들이 멍하니 서 있었다. 뭐 해요? 빨리 움직여요. 저 병사가 떨어지기를 기다릴 겁니까? 해광의 호통에 병사들이 정신을 차렸다.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의 지시를 따르기 시작했다. 로프 던질 사람은 힘이 좋은 사람으로 한 번에 성공해야 해. 제가 하겠습니다. 건장한 병사가 나섰다. 좋아요. 목표는 저 병사 오른쪽 이렘 지점. 바람을 계산해서 약간 왼쪽으로 던지세요. 해광의 지시는 정확했다. 마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완벽했다. 하나, 둘, 셋. 로프가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갔다. 정확히 목표 지점에 떨어졌다. 잡았다. 매달려 있던 병사가 로프를 붙잡았다. 천천히 당겨요. 급하면 다시 놓칠 수 있어요. 해광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몇 분 후 병사는 무사히 땅을 밟았다. 성공했다. 살았어. 병사들이 환호했다. 하지만 해광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다. 그는 끊어진 로프를 살펴봤다. 이건 인위적이야. 로프가 끊어진 부분이 너무 깨끗했다. 누군가 일부러 손상시킨 흔적이 보였다. 저기. 스님이 누구? 현장 지휘관이 말을 더듬었다. 해광은 대답하지 않고 윤호상을 찾았다. 그는 구석에서 김동수와 뭔가 속닥거리고 있었다. 너희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다. 강민혁 중사는 어디 있습니까? 해광이 물었다. 강민혁이요? 아직 차례가 안 됐는데. 그때 김동수가 다가왔다. 아, 강민혁 차례는 바로 다음이에요. 근데 이런 사고가 났으니 훈련은 중단해야. 해광이 단호하게 말했다. 훈련은 계속됩니다. 대신 모든 장비를 다시 점검하세요. 해광의 단호한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윤호상과 김동수는 당황했다. 스님이라는 이유로 출입을 막았던 민간인이 갑자기 지휘권을 장악한 것이다. 뭐? 스님이 무슨 권한으로? 닥치고 들어요. 해광은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차갑게 말했다. 그의 눈빛은 30년 군 생활을 한 장군의 그것이었다. 윤호상과 김동수는 그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다. 해광은 직접 장비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던 그는 민혁이 사용할 로프 앞에서 멈춰 섰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했지만 해광의 눈은 이미 그 로프가 교묘하게 손상된 것을 간파했다. 윤호상과 김동수의 표정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이 로프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해광은 손상된 부분을 가리키며 말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써도. 김동수가 변명하려 했지만 해광은 그의 말을 잘랐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이런 걸 별거 아니라고 하다니. 해광의 목소리가 점점 더 차가워졌다. 주변 병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부대 정문에서 누군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여단장님 오신다. 별 하나를 단 박준서 준장이 걸어오고 있었다. 해광은 그를 보자마자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박준서는 해광을 보자마자 눈이 휘둥그레해졌다. 그들은 30년 전 사관학교 동기였다. 박준서는 해광을 향해 걸어오며 말을 걸었다. 이게 누구? 박준서는 말을 끝맺지 못하고 해광의 눈빛을 읽었다. 해광은 박준서에게 정체를 숨겨달라고 간절히 부탁했다.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상황을 파악한 듯 물었다. 스님,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저는 강민혁 중사의 조카입니다. 사고가 나서. 해광의 조심스러운 말에 박준서는 일부러 모르는 척했다. 그렇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주시죠. 민간인을 정문까지 안내해드려라. 그때 김동수가 나섰다. 여단장님, 이 스님이 훈련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지휘까지. 박준서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지휘? 네. 구조는 성공했나? 그야. 네. 했습니다만. 그럼 됐네요. 오히려 감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 박준서의 차가운 목소리에 김동수는 입을 다물었다. 해광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그때 윤호상이 외쳤다. 훈련 재개합니다. 다음은 강민혁 중사. 해광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여단장님. 해광이 박준서를 불렀다. 혹시 제가 훈련을 참관할 수 있을까요? 조카가 걱정돼서요. 박준서는 해광의 눈빛을 읽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특별히 허락하죠. 단 절대 개입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윤호상과 김동수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들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훈련이 재개되었다. 민혁이 장비를 착용하고 절벽 앞에 섰다. 해광은 로프에 고정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다. 순조롭게 하강하던 그때였다. 으악!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로프가 끊어졌다. 민혁이 추락하기 시작했다. 40m 높이. 그대로 떨어지면 죽음이었다. 안 돼! 해광은 본능적으로 앞으로 뛰어나갔다. 하지만 너무 멀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 민혁이 추락하면서도 침착하게 주변을 살피더니 옆으로 뻗은 나뭇가지를 붙잡은 것이다. 민혁아! 해광이 소리쳤다. 이제 정체를 숨기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구조팀은 혼란에 빠졌다. 해광은 주변을 살피고는 결심했다. 내가 가겠습니다. 스님이 미쳤어요. 김동수가 비웃으려 했지만 해광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예비 로프를 집어들고 능숙하게 장비를 착용했다. 그 동작은 특수부대 출신만이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저 스님 뭐야? 병사들이 경악했다. 박준서는 입가에 미소를 띄었다. 역시 해광이구나. 30년이 지나도 실력은 여전하구나. 1분도 안 되어 해광은 민혁이 있는 곳에 도착했다. 삼촌? 민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괜찮아. 삼촌이 왔어. 해광은 재빨리 민혁에게 안전벨트를 채우고 무전기를 들었다. 위로 끌어올려 주세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해광의 침착한 지휘 아래 구조 작업이 진행됐다. 절벽 위로 올라오는 내내 민혁은 삼촌을 쳐다봤다. 낯설었다. 평소에 다정한 삼촌이 아니었다. 냉철하고 강인한 군인의 모습이었다. 드디어 절벽 위에 도착했다. 무사하다는 안도감에 병사들은 환호했다. 당신 대체 누구요? 현장 지휘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해광은 대답하지 않고 윤호상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계획이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윤호상 상사. 해광이 차가운 목소리로 불렀다. 네. 이 로프 당신이 준비한 거죠? 직설적인 질문에 윤호상이 당황했다. 그게 무슨...
2번 연속 같은 사고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해광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주변이 술렁거렸다. 그때 박준서가 앞으로 나섰다. 모든 훈련 중단. 전원 집합. 박준서의 우렁찬 목소리에 병사들이 신속하게 모였다. 박준서는 해광을 바라보았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다. 전 장병에게 알린다. 박준서의 우렁찬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다. 모든 병사들이 차렷 자세를 취했다. 이분은 잠시 멈칫하다가 박준서는 경례를 올렸다. 육군 제3군단 부군단장 강태영 소장님이시다. 순간 훈련장이 얼어붙었다. 정적.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리고 다음 순간 충성. 수백 명의 목소리가 하나가 되어 울렸다. 해광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낡은 승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장군의 위엄을 담고 있었다. 편히 쉬어. 조용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였다. 윤호상과 김동수의 다리가 후들거렸다. 얼굴은 이미 시체처럼 창백했다. 끝났어. 모든 게 끝났어. 윤호상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민혁은 멍하니 서 있었다. 평범한 삼촌인 줄만 알았던 그 사람이 육군 소장이라니. 삼촌이 소장님? 민혁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떨렸다. 해광은 민혁을 바라보았다. 눈빛에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미안해, 민혁아. 숨겨서. 왜 말 안 했어요? 내가 스스로 일어서길 바랐어. 삼촌의 그늘이 아닌 내 실력으로. 해광의 목소리에 애정이 묻어났다. 하지만 곧 표정이 차갑게 변했다. 그의 시선이 윤호상과 김동수에게 향했다. 박준서 준장. 예, 소장님. 즉시 헌병대를 호출하고 이 부대 전체를 봉쇄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준서가 무전기를 들었다. 해광은 휴대폰을 꺼내 군단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네. 군단장님 해광입니다. 제7공수특 전 여단에서 대규모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즉각 특별감찰팀 투입을 요청합니다. 간단 명료한 보고였다. 전화를 끄는 해광은 다시 윤호상을 바라봤다. 윤호상 상사 김동수 중사. 앞으로 나오시죠. 두 사람이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왔다. 아까 그 봉투 아직 가지고 있나? 윤호상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게 훈련 장비를 고의로 손상시킨 것도 당신들이죠? 해광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때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왔다. 보고 드립니다. 저도 돈을 냈습니다. 순간 둑이 터진 듯 증언이 쏟아졌다. 저도요. 300만 원 냈는데 진급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윤호상 상사가 돈을 안 내면 절대 진급 못한다고. 김동수 중사는 심사 점수를 조작했어요. 하나둘 나오던 증언이 수십 명으로 늘어났다. 해광의 눈가가 붉어졌다. 분노 때문이었다. 이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피해를 봤다니.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한 부사관이 대답했다. 최소 3년은 넘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돈이었는데 점점 커졌어요. 또 다른 병사가 말을 이었다. 강민혁 중사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표적이 된 거예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려는 놈은 눈에 가시였으니까요. 해광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내 조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가슴이 미어졌다. 바로 그때 헌병대 차량이 도착했다. 무장한 헌병들이 뛰어내렸다. 윤호상 상사 김동수 중사 군 형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 헌병대장이 영장을 제시했다. 그 외 연루자들도 모두 연행하십시오. 해광의 지시에 헌병들이 움직였다. 윤호상은 끌려가며 소리쳤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큰 놈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조사에서 다 말하시죠. 해광이 차갑게 대답했다. 20명이 넘는 부사관들이 연행되었다. 남은 병사들은 충격에 빠져 있었다. 해광은 마이크를 잡았다. 제7공수특 전 여단 전 장병에게 고한다.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다. 계급은 실력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다.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다. 병사들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일은 부끄러운 우리의 민낯이다. 하지만 이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해광의 시선이 민혁에게 향했다. 강민혁 중사처럼 정직하게 사는 것이 진짜 군인의 길이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삼촌이 자신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한 달 후 감찰 결과가 발표되었다. 피해자 27명, 관련 금액 8억 원. 군사법원의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다. 법정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다. 윤호상은 징역 7년, 김동수는 징역 5년, 나머지 연루자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받았다. 해광은 법정 뒤편에서 지켜봤다. 마음이 무거웠다. 젊은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이 안타까웠다. 제7공수특 전 여단에는 새로운 여단장이 부임했다. 청렴하기로 유명한 김철수 준장이었다. 첫 지휘에서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가장 깨끗하고 강한 부대를 만들겠습니다. 대대적인 개혁이 시작되었다. 투명한 진급 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외부 감사관이 참여하게 되었다. 익명 신고 시스템도 만들어졌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위기였다. 이제 돈이 아니라 실력이다.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다. 병사들 사이에서 희망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새로운 진급 심사가 시작되었다. 심사장에 선 민혁은 떨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공정했으니까. 오직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었다. 자격 시작. 탕, 탕, 탕. 모든 탄환이 정중앙을 뚫었다. 화생방 훈련 방독면을 쓰고 뛰는 민혁의 동작은 완벽했다. 전술 지휘 평가 침착하고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주었다. 심사관들이 감탄했다. 저런 실력이 지금까지 묻혀 있었다니. 비리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겠네요. 결과는 당연했다. 강민혁 중사 상사 진급 합격. 심사장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민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정직하게 노력한 것이 드디어 인정받은 것이다. 일주일 후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해광 스님의 특별 강연이었다. 대강당은 꽉 찼다. 모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해광은 단상에 올랐다. 승복을 입은 그는 위엄이 있었지만 눈빛은 따뜻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간단합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군인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다. 제 조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살에 부모를 잃고 혼자 컸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해광의 시선이 민혁을 찾았다. 가난했고 백도 없었어요. 하지만 정직했습니다. 그게 진짜 힘이었죠.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주세요. 당장은 힘들어도 결국 정직이 승리합니다. 강연이 끝나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다. 많은 병사들이 눈물을 흘렸다. 희망을 보았으니까. 6개월 후 제37기 특전부사관 최우수 교관 선발 결과가 발표되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한 자리였다. 강민혁 상사. 이름이 호명되자 환호성이 터졌다. 민혁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꼿한 자세, 자신감 있는 표정.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다. 축하합니다. 당신이 바로 우리 군의 미래입니다. 참모총장이 악수를 청했다. 객석에서 해광이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다. 잘했어, 민혁아. 가슴이 뭉클했다.
시상식이 끝나고 민혁이 해광에게 다가왔다. 삼촌 봤어요? 당연하지. 정말 자랑스러워. 해광이 민혁의 어깨를 두드렸다. 이제 내가 진짜 군인이야. 아니, 진짜 선생님이 됐네. 삼촌 덕분이에요. 삼촌이 보여준 정직함 덕분에. 아니야. 해광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돈과 유혹에 굴복하지 않았잖아. 둘은 나란히 걸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삼촌, 제7공수특 전 여단이 완전히 달라졌대요. 민혁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최근 평가에서 전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됐어요. 가장 깨끗한 부대라는 별명도 생겼고요. 그래, 정말 다행이네. 해광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아픔을 딛고 일어선 부대, 이제는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다. 삼촌. 응. 앞으로도 계속 정직하게 살게요. 삼촌처럼. 민혁의 다짐에 해광이 웃었다. 그래. 그게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바라던 거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다. 제7공수특 전 여단 정문에는 새로운 표어가 걸려 있었다.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 그 아래를 수많은 젊은이들이 힘차게 걸어가고 있었다. 희망찬 발걸음이었다. 해광은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야. 더 깨끗하고 강한 군대를 위한. 그리고 조용히 차에 올랐다. 또 다른 곳에서 그를 기다리는 임무가 있었으니까. 하지만 오늘만큼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조카가 당당히 제 길을 가고 있었고 썩었던 부대가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해광 스님의 특별 강연 후 제7공수특 전 여단은 새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정직한 땀만이 명예를 만든다는 표어가 부대 정문에 걸렸다. 그러나 해광은 이 작은 변화가 모든 것을 해결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하나의 가지를 잘라냈을 뿐 거대한 뿌리는 여전히 땅속 깊숙이 뻗어 있음을 직감했다. 윤호상과 김동수가 끌려가며 내뱉은 더 큰 놈들이 있다는 외침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다. 이들의 배후에 있는 진짜 흑막을 찾아야만 했다. 해광은 암자로 돌아와 조용히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스님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고 전직 육군 소장의 신분을 활용하기로 했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총동원했다. 특히 현재 국방부 감찰실에서 근무하는 후배 박성민에게 연락을 취했다. 박성민은 해광의 갑작스러운 연락에 놀랐지만 곧 그의 진지한 태도에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소장님, 사실 제7공수특 전 여단 사건은 저희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윗선의 압력으로 번번이 수사가 중단됐습니다. 이번에 윤호상과 김동수만 처벌하고 덮으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박성민의 말은 해광의 예감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 윗선이 누군지 알아낼 수 있겠나?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단서는 있습니다. 그들의 비자금 일부가 육군본부의 미래전력연구기금이라는 위장 계좌로 흘러 들어갔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해광의 눈빛이 매서워졌다. 미래전력연구기금은 해광이 직접 관여했던 프로젝트였다. 그것을 비리에 악용했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박성민, 자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게. 나는 그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곳, 그들의 심장부를 직접 찾아갈 것이네. 해광은 다음 날 정식 군복을 갖춰 입고 육군본부를 찾았다. 그의 등장에 육군본부 직원들은 술렁거렸다. 그는 이미 10년 전에 전역한 예비역 장군이었지만 그의 명성은 여전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전설적인 소장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이 아니었다. 해광은 곧바로 미래전력연구기금 담당 부서로 향했다. 그곳의 책임자 김성진 대령은 해광을 보고 당황했다. 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김대령. 자네 부서의 계좌에 대해 묻고 싶네. 해광의 단도직입적인 질문에 김성진은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희 부서는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지. 그렇다면 지난 3년간 제7공수특 전 여단에서 흘러들어온 자금 내역을 모두 보여주게. 하나라도 숨기려다가는 자네의 군 생활은 끝날 걸세. 김성진은 해광의 눈빛에 압도되어 식은땀을 흘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류철을 건넸다. 해광은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아니나 다를까 매년 수천만 원의 자금이 제7공수특 전 여단에서 미래전력연구기금 명목으로 흘러들어온 흔적이 있었다. 이 자금은 어떻게 사용되었나? 그건 연구기금이라서. 거짓말 마라. 이 자금은 비자금 세탁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자금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 움직였나? 해광의 날카로운 추궁에 김성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육군본부 이동근 소장의 지시였습니다. 해광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동근. 그는 한때 해광의 부하였고 지금은 해광과 동기인 박준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거물이었다. 이동근은 평소 강직한 군인으로 알려져 있었기에 이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이동근 소장이 이 모든 사건의 배후였군. 네. 그는 저희 부서의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돈을 이용해 진급 심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사람들을 심었습니다. 제7공수특 전 여단도 그의 세력권 중 하나였습니다. 해광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선배이자 동료였던 이가 이렇게 타락했다는 사실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다. 해광은 김성진에게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보고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스님이 아니었다. 그는 부패한 군부를 심판할 장군이었다. 해광의 발걸음은 거침없이 육군 참모총장실로 향했다. 그가 총장실 앞에 서자 비서실 직원은 당황하며 그를 막아섰다. 소장님, 총장님은 지금 중요한 회의 중이십니다. 지금 당장 총장님을 뵙겠다고 전해라. 긴급 군사안보 사항이다. 해광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실 직원은 해광의 위험에 압도되어 총장에게 그를 알렸다. 총장은 해광의 긴급 보고에 회의를 중단하고 그를 맞이했다. 해광은 총장에게 지금까지 자신이 파악한 모든 사실을 보고했다. 제7공수특 전 여단에서 벌어진 비리와 가혹 행위, 그리고 그 배후에 이동근 소장이 있다는 사실까지. 이동근 소장? 그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말인가? 총장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이동근 소장은 차기 군단장 후보로 거론될 만큼 촉망받는 장성이었다. 모든 증거는 이 서류철에 있습니다. 미래전력연구기금이라는 위장 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진급 심사를 조작한 증거입니다. 해광은 김성진 대령에게서 확보한 서류철을 총장에게 건넸다. 총장은 서류를 꼼꼼히 살피며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서류에는 이동근 소장의 서명이 담긴 결제 서류와 함께 수상한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군. 총장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는 즉시 감찰팀을 소집하고 이동근 소장을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해광은 총장의 단호한 모습에 안도했다. 그러나 아직 끝이 아니었다. 이동근 소장은 자신의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 감찰팀의 수사를 방해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즉시 박준서 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준서는 해광의 연락에 놀랐지만 곧 그의 목소리에 담긴 긴장감을 감지했다. 해광이 무슨 일이요? 박 준장, 지금 이동근 소장이 체포될 것이네. 자네가 할 일은 이 부대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네.
그리고 그의 세력들이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주시하게. 그들은 분명히 증거를 없애려 할 것이네. 알겠네. 자네가 나서니 정말 든든하구만. 박준서는 해광의 지시에 따라 부대원들을 소집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예상대로 이동근 소장의 체포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세력들은 혼란에 빠졌다.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육군본부와 제7공수특 전 여단으로 향했다. 하지만 박준서는 이미 그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속 부하들을 동원해 증거가 보관된 모든 장소를 보호했다. 그리고 이동근 소장의 세력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접근하자 그는 그들을 막아섰다. 무슨 짓인가? 지금 군사 기밀을 유출하려 하는 것인가? 박준서의 호통에 그들은 당황했다. 준장님, 저희는 단지 명령에 따랐을 뿐입니다. 명령? 군인의 명령은 오직 조국과 국민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부패한 권력에 충성했다. 너희들은 군인이 아니다. 박준서의 단호한 말에 그들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결국 그들은 모두 체포되어 군 검찰로 이송되었다. 이동근 소장은 자신의 세력들이 모두 무너졌다는 소식에 절망했다. 그는 해광을 찾아와 무릎을 꿇었다. 해광, 나를 용서하게. 한때는 자네와 같은 길을 걷고 싶었네. 하지만 권력은 나를 타락시켰네. 그만하게, 이동근. 자네는 이미 군인의 명예를 버렸네. 자네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네. 자네는 스스로의 죄를 인정하고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네. 해광의 차가운 목소리에 이동근은 고개를 떨구었다. 해광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개인의 타락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고 군인의 명예를 더럽힌 것이었다. 해광은 이 모든 일을 통해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무력으로 적을 제압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기로 불의에 맞서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스님이라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은 장군이었다. 그리고 그의 승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모든 사건은 한국 군대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었다. 이동근 소장과 그의 세력들이 모두 처벌받은 후 육군본부는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진급심사 제도가 도입되었고 익명신고 시스템이 강화되었다. 국방부 감찰실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부패한 군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해광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해광은 다시 민간인의 삶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군대에 있었다. 그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와 용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강연에는 늘 새로운 얼굴들이 찾아왔다. 군대 내 가혹 행위로 고통받았던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군인들. 그들은 해광의 강연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해광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해광의 말에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해광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해광은 그들을 도우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은 것 같았다. 그는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지만 그의 군인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사회의 불의에 맞서 싸우는 새로운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해광은 정의와 용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다. 이 단체는 군대 내 가혹행위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적, 심리적 도움을 제공했다.
그의 단체는 빠르게 성장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들을 돕기 위해 밤낮 없이 노력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단순히 총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용기였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영광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해광의 용기로 시작된 군대 내부의 개혁은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고 정의의 스님이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나 해광은 명예나 찬사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조카와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랐을 뿐이었다. 해광은 군대를 떠나 다시 암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은 듯한 기분을 느꼈다. 해광은 어느 날 오래된 지인인 김정석 예비역 준장으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김정석은 해광과 함께 한때 특수부대에서 복무했던 동료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해광아, 자네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네. 무슨 일인가? 우리 부대에서 벌어진 일이네. 한 병사가 자살했네. 그리고 그 병사의 수첩에 자네 이름이 적혀 있었네. 해광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것은 그 병사가 마지막까지 도움을 청할 곳으로 자신을 생각했다는 뜻이었다. 해광은 즉시 김정석이 알려준 부대로 향했다. 부대에 도착한 그는 부대원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다. 해광은 자살한 병사 이준호의 개인 수첩을 건네받았다. 수첩에는 가족과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군 생활의 고통스러운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그 중에는 특히 한 명의 선임병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었다. 박영민 상병. 그는 이준호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폭력을 가했으며 심지어 성추행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준호는 수첩에 도움을 청했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심경을 토로하고 있었다. 수첩의 마지막 장에는 해광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스님에게라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절망적인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해광은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준호의 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 그는 이준호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다. 해광은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박영민 상병을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김정석에게 말했다. 이준호 병사의 죽음은 단순한 자살이 아닐세. 이건 명백한 살인이야. 나는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박영민에게 그의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네. 김정석은 해광의 결심을 존중하며 그에게 모든 지원을 약속했다. 해광은 이준호 병사의 유가족들을 찾아가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들은 해광에게 이준호가 군대 생활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이야기해 주었다. 해광은 유가족의 고통을 보며 박영민 상병에 대한 분노가 더욱 커졌다. 해광은 박영민 상병이 전역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박영민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사회로 나가는 것을 막아야만 했다. 해광은 박성민에게 연락을 취해 박영민의 행적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다. 박성민은 해광의 부탁에 따라 박영민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박영민은 과거에도 비슷한 가혹 행위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고위직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는 흐지부지 되었다.
해광은 이 모든 것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권력과 부패가 얽힌 거대한 비리였다. 해광은 박영민 상병의 아버지를 찾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이번에는 스님이라는 신분도 전직 장군이라는 신분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정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마주할 것이었다. 그는 이준호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다음 행동은 잊혀진 전쟁의 상흔을 드러내는 거대한 폭풍을 일으킬 것이었다. 해광은 박영민 상병의 아버지 박철수 국장을 찾아갔다. 박철수는 아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광에게 접근할 것이라 예상했지만 해광은 예상을 깨고 그의 사무실로 직접 찾아왔다. 박철수는 해광을 보고 당황하며 그를 맞이했다. 스님, 어쩐 일이십니까?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박 국장, 당신 아들의 죄를 묻기 위해 왔습니다. 당신 아들은 한 젊은이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해광의 단도직입적인 말에 박철수는 얼굴이 굳어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들이 뭘? 이준호 병사의 수첩을 보셨습니까? 당신 아들의 잔혹한 가혹 행위와 성추행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광은 이준호의 수첩 사본을 박철수에게 건넸다. 박철수는 서류를 꼼꼼히 살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다. 해광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박철수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 해광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내들었다. 박 국장, 나는 한때 군인이었네. 장군이었지. 나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지켜왔네. 하지만 이준호 병사는 지켜주지 못했네. 나는 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을 것이네. 그리고 그의 죽음에 당신 아들이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네. 해광의 말에 박철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스님, 우리 아들이 그런 짓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한 번의 실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충분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만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반성? 반성은 이준호 병사의 죽음 앞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죄입니다. 해광의 단호한 말에 박철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아들의 죄를 덮기 위해 국방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사실을. 해광 스님, 제발 우리 아들만은. 박철수는 해광에게 무릎을 꿇었다. 해광은 그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가 저지른 죄는 단순히 아들의 죄를 덮은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대 내의 부패를 방조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이었다. 해광은 박철수에게 말했다. 박 국장, 당신의 죄는 당신 아들보다 더 무겁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권력과 부를 이용해 젊은이들의 명예와 생명을 짓밟았습니다. 당신은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해광은 박철수에게서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박철수는 권력을 잃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해광은 박영민 상병의 가혹 행위와 박철수 국장의 비리를 언론에 제보했다. 언론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고위직 공무원의 아들이 군대 내 가혹 행위로 젊은이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충격적인 기사는 전국을 들썩이게 했다. 이 사건은 군대 내의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박영민 상병과 그의 아버지 박철수 국장이 모두 처벌받은 후 군대 내에는 대대적인 인권개혁이 시작되었다. 군사법원은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부패한 군인들을 철저하게 조사했다. 군대 내 가혹 행위는 명백한 범죄로 규정되었고 가해자들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해광의 용기 있는 행동이 있었다. 해광은 다시 암자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고요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싸워야 할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군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정의와 용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그의 강연은 군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그의 강연에는 늘 새로운 얼굴들이 찾아왔다. 군대 내 가혹 행위로 고통받았던 젊은이들, 그리고 그들을 도왔던 군인들. 그들은 해광의 강연을 들으며 용기를 얻었다. 해광은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